방사성 물질이 신체 내로 섭취 또는 흡입되었을 때 그 물질의 방사능이 물리적으로 감소하거나 체외로 빠져나갈 때까지 체내 각 기관이 방사선에 피폭이 됩니다. 이러한 피폭을 내부 피폭이라고 합니다. 체내에 흡수된 방사성 물질의 개수는 고유의 붕괴상수, 보통 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고유의 붕괴상수에 의해 꾸준히 감소하고 이 성질은 체내에서도 똑같이 유지됩니다. 즉 방사성 물질은 체외에 있을 때도 자체 반감기에 의해 줄어들고 체내에 있을 때도 자체 반감기에 의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인체에 흡수된 물질은 이런 자체적인 반감기 외에 생물학적인 체외 배출 과정을 통해서 방사성 물질이 감소되는 현상이 추가됩니다. 즉 어떤 식으로든 인체에 섭취된 방사성 물질은 그게 땀이든 침이든 혹은 소변이나 대변이든 이런 생물학적인 배출 과정으로 점점 더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즉 체내로 흡수한 방사성 물질의 내부 피폭을 고려할 때는 일반적인 방사성 물질의 자체 반감기뿐 아니라 이 체외 배출로 인한 반감기, 이것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반감기라는 개념이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절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반감기, 그러니까 꼭 이게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개념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에서는 오히려 반감기라는 개념보다는 붕괴상수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전 시간에 설명했던 붕괴상수의 개념을 잠깐 다시 보면 100개의 방사성 물질이 있어서 반감기 동안 50개가 줄어들었다면, 이렇다면 이게 반감기,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 반감기는 다시 반감기이기 때문에 숫자 2를 써서 이렇게 람다로, 즉 붕괴상수로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붕괴상수 람다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은 100개의 방사성 물질이 1초 후에 98개가 됐고, 그러면 1초 동안 0.02가 사라졌으니 이 붕괴상수는 0.02. 이렇게 접근하는 게 붕괴상수 입장에서의 이 방사선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역시 이 람다도 똑같이 언제든지 이 반감기로 바꿀 수가 있고, 이 람다는 t분의 람다 2 역시 언제든지 반감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즉 반감기와 람다는 언제든지 서로 바꿔질 수 있는 개념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 반감기이기 때문에 숫자 2가 쓰였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만약에 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한 4분의 1로 줄어든다 라고 하면은 단지 이 숫자가 4분의 1로 줄어드는 숫자는 단지 여기만 숫자가 4로 바뀌면은 언제든지 동일하게 람다로 바꿔질 수 있다 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래서 모든 게 중심이다, 반감기가 중심이 아니라 이 붕괴상수 람다가 중심이기 때문에 붕괴상수를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걸 만약에 지금 체내에 들어온 내부 피폭 평가를 위해 이 방사성 물질의 자기 스스로 붕괴되는 자체 물리적인 반감기,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배출되는 생물학적 반감기, 이
반감기의 개념으로 이 두 개가 동시 작용하는 유효 반감기를 적용하려면 굉장히 공식이 복잡해집니다. 반면에 이걸 반감기라는 개념으로 작용하지 않고 붕괴상수라는 개념으로 작용하게 되면 단지 이 유효 반감기에 해당하는 붕괴상수는 이 두 개의 붕괴상수를 더해주는 단순 덧셈만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걸 더 와닿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숫자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사성 물질이 1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약속을 정하는 게 방사성 물질의 자체적인 붕괴상수, 그건 람다 P, 이 P가 피지컬, 물리적인 이라는 의미고요. 이 생물학적 효과, 생물학적인 체외 배출 과정으로 줄어드는 붕괴상수, 얘는 람다 P, 이 바이오, 의미하는 B를 썼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생물학적 반감기와 물리적 반감기, 이거 대신 생물학적 붕괴상수와 물리적인 붕괴상수를 각각 고려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100개의 방사성 물질이 있었는데 1초 동안 물리적인 반감기로, 물리적인 붕괴상수로 2%가 사라지고 생물학적인 반감기로 1%가 사라진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1초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1초 후에 이 100개의 방사성 물질은 결국 3개가 사라져서 97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 과정을 이 두 개를 무시하고 이렇게 직접 계산해 보면은 100개의 방사성 물질이 1초 후에 3개가 사라졌다. 즉, 이 안의 과정을 블랙박스, 우리가 모르는 과정이 하더라도 결국 3%가 사라졌다라는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두 개를 합친 이 과정은, 이 과정에 의한 붕괴상수는 0.03이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붕괴상수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 유효 반감기의 개념이 훨씬 쉽습니다. 물론 당장 반감기와 물리적 반감기와 생물학적 반감기를 주면서 유효 반감기를 계산해봐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이 반감기를 이용해서 그 붕괴상수를 계산하고, 자, 여기서 반감기에서도 역시 똑같이 물리적 반감기는 P로 설명한 겁니다. 자, 물리적 반감기가 주어졌으니까 물리적인 붕괴상수를 계산을 하고, 또 생물학적인 반감기가 주어졌으니까 역시 생물학적인 붕괴상수도 생물학적인 반감기로 계산한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해서 유효 붕괴상수를 계산한 다음에 다시 얘를 유효 반감기로 바꾸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굉장히 귀찮아 보이죠? 이렇게 구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귀찮아 보이는 과정이지만 왜 이 방법을 추천하는가 하면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사용되는 공식은 단 하나뿐입니다. 즉, 반감기와 람다가 항상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 단지 이 공식 하나만 알고 있다면 언제든지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또 하나는 항상 상황이 물리적 반감기로만 상황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물리적 반감기, 그러니까 절반이라는 개념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공식이 이렇게 된 거지. 만약 여기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시간이라던가 혹은 17분의 1로 줄어드는 시간, 이런 값이 주어졌다면은 기존 공식으로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만 13분의 1, 13분의 1이니까 13, 13만 입력함으로써 바로 13분의 1로 줄어드는 유효 13분의 1 감기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즉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상황이 바뀌더라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효 반감기라는 개념은 어떤 책에서 제시하는 그 복잡한 계산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이 람다, 유효 붕괴 상수와 반감기가 항상 서로 바꿀 수 있는 관계다. 여기에 집중을 해서 이 반감기가 2개 이상, 그러니까 반감기가 아니라 붕괴 상수가 2개 이상 겹쳐지면 더해주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은 만약에 인체에 들어온 방사성 물질이 이런 물리적 반감기나 생물학적 반감기 외에 다른 화학 반응이나 어떤 작용에 의해서 또 다른 감소 효과를 주어준다면, 그렇다면은 여기는 당연히 또 하나의 어떤 붕괴 상수를 더해줌으로써 쉽게 계산이 가능할 겁니다. 여기에 어떤 요인을 더해주기만 되면 되니까요. 이것은 이렇게 이 체내 피폭, 체내 내부 피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마다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모든 효과에 적용이 가능한 규칙입니다. 계속 제가 붕괴 법칙을 설명하면서 항상 자연현상에서는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현상이 흔히 일어나고 그때마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 역시, 이 공식 역시 그 상황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간이 방사성 물질에 의해서 오염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오염된 건 공기입니다. 실험실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이 돼서 공기 중에 방사성 물질이 어느 정도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방사성 물질은 자체적인 반감기, 그러니까 자체적인 붕괴, 물리적인 붕괴 상수에 의해서 꾸준히 감소를 할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만약 여기에 또 다른 감소 대책, 예를 들면 환기를 시켜서 일정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간다 라고 가정해서 또 다른 방사성 물질 농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또 제시된다면 이거 역시 어떤 식으로든지 람다를 계산해서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연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효과를 합쳐서 어떻게 감소하는가 라는 부분도 단순하게 이 두 개를 합침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단순 환기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 자체 필터를 설치해서 이걸 또다시 낮추는 기능이 추가됐다 라고 한다면은 역시 이 람다도 추가로 더하는 방법으로 계속 이 방사성 물질의 낮아지는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방사성 물질의 그 붕괴 상수가 의미하는 정말 근본적인 뜻하는 바인 겁니다. 방사성 물질의 체내로 들어오는 경로는 호흡기를 통한 흡입, 그리고 입이나 소화기를 통한 섭취, 그리고 피부나 상처를 통한 직접 침투로 구분합니다. 침투 경로를 구분하는 이유는 같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더라도 침투 경로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유해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체로 침투한 방사성 물질은 장기나 조직을 오염시키고 침투한 방사성 물질의 물리적 반감기에 따라 감소되거나 인체 신진대사에 의해 배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오염된 장기나 조직에 대해서 피폭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방사성 물질이 인체 내부에 침투한 후 사람의 잔존 수명 기간 동안 일으킨 내부 피폭의 총합을 예탁설량이라고 합니다. 같은 설량일지라도 외부 피폭보다 내부 피폭을 더 유해하다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은 같은 설량을 피폭당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10mS를 피폭당했다. 이게 외부 피폭일 때보다 내부 피폭일 때 더 피해가 크다 라고 여기는 이유는, 첫 번째, 외부 피폭 시에는 알파와 베타는 위해가 없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알파는 피부를 뚫지 못하고 베타 역시 피부를 뚫더라도 인체 주요 장기가 있는 1cm 이상까지 가는 경우는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부 피폭의 경우 알파와 베타가 오히려 더 큰 위해도를 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전리가 크기 때문에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세포 혹은 조직에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알파와 베타가 피폭원이 되기 때문에 더 위해하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염과 차폐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방사선의 피해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거리, 시간, 차폐인데, 거리가 0이므로 방사선을 줄이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간도 배출될 때까지 계속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줄이는 게 불가능하고, 차폐 역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사성 물질에서 방출되는 모든 에너지가 고정된 채로 장기에 전달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제염이 불가능한 건 인체 내부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세 번째, 피폭 설량 측정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측정기를 몸 안에 넣을 수가 없고, 몸 바깥에서 재려고 하더라도 인체의 자체 차폐 때문에 방사능이 정확히 측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즉, 밖에서 방사능이 100으로 측정했다 하더라도 진짜 이 몸 안쪽에 있는 방사선의 양이 100인지 혹은 더 큰 200인지 혹은 여기저기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클 수 있는지 정확한 측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장기 친화력이 있는 핵종, 즉 특정 장기에 모이는 성들이 있는 핵종들은 그 장기만, 어떤 그 장기 친화력이 있는 핵종이 모이는 장기를 결정장기라고 불리는데, 이 결정장기에 모여서 지속적으로 피폭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요드인데, 아이오딘이라고 하죠. 아이오딘인데, 이 아이오딘은 갑상선에 집중적으로 모이는 그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 예를 들어 아이오딘 100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갑상선에 30이 모이고 나머지 몸 전체에 70이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어떤 물질이든 어떤 유해 물질이든 단위 질량당 유해 물질의 농도가 그 유해성의 평가 기준이 되는데, 이 수십 그램 밖에 안 되는 갑상선에 이 30이 모여 있다 보니 이렇게 특히 해를 많이 끼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같은 설량의 피폭일 경우 내부 피폭을 더 유해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결정장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뼈가 결정장기인 경우, 그런 뼈에 모으는 뼈를 좋아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향골성 핵종이라고 부릅니다. 향골성 핵종이 얘가 적혀 있는데,
얘들의 특성은 반감기가 길다. 그리고 뼈에 성장이 왕성한 부분에 침착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뼈 성장을 방해한다. 여기서 포인트는 방사선이라는 게 결국 실제 에너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인체를 공격하는 그 방법은 분열 중인 세포를 공격해서 그 세포가 이상이 생기는 것. 그게 방사성 물질의 유해성의 가장 포인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방사선의 유해성을 평가하려면은 여기가 세포 분열이 있는 조직이면은 해가 큰 거고 세포 분열이 없는 조직이면 피해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 항골성 액종은 뼈의 성장이 왕성한 부분, 즉 세포 분열이 있는 조직에 모아지기 때문에 해로운 겁니다. 또 하나, 골수를 피폭하여. 골수의 역할이 피를 만드는 건데 피를 만든다 라는 표현 자체가 세포 분열을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조혈기관 장애, 피를 만드는 기관에 장애를 발생시킨다 라는 거죠. 피를 만든다, 역시 세포 분열을 한다. 향골성 핵종 말고도 여러가지 결정 장기와 그에 따른 방사성 물질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내부 피폭은 개봉선언에 의한 것이므로 내부 피폭 방어 원칙은 개봉선언을 취급할 때 적용됩니다. 외부 피폭 방어 원리가 거리, 시간, 차폐인 것처럼 내부 피폭의 방어 원리는 격리, 희석, 차단으로 정리됩니다. 여기서 개봉선언은 밀봉선언과 구별하기 위해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정확한 정의는 방사성 동위원소 중 밀봉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흔히 사용하는, 특히 해부학과에서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방사선 의약품은 모두 다 개봉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부 피폭 방어 원리의 격리, 희석, 차단 중에 첫 번째 격리. 이 격리는 개봉선언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해서 사용자와 접촉이 애당초 불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은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공간을 이렇게 완전히 구획해 가지고 이 안쪽에서만 방사선을 사용하고 사람은 이 바깥쪽에 있는 이런 개념이 격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격리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 방사성 물질을 조작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은 흔히 글로브박스나 핫셀로 분리우는 기계를 사용합니다. 글로브박스와 핫셀 모두 원리 자체는 동일한데 먼저 선원을 보기 위해서 창을 만듭니다. 이 창은 유리일 수도 있고 두꺼운 차폐가 가능한 연유리일 수도 있고 최근에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로 관찰을 하고 조작하는 방법은 방사성 물질이 세기가 낮은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고무 글러브를 설치합니다. 고무 글러브를 설치하면 손은 들어갈 수 있지만 공기는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증발되는 혹은 비산되는 개봉선언이 이 작업장 내부로 오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이렇게 고무 글러브를 사용하는 게 글로브 박스. 그런데 방사성 물질이 워낙 세서 직접 손을 댈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 글로브 대신 로봇팔을 이용합니다. 로봇팔을 설치해서 바깥에서 조작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쓰는 게 핫셀입니다. 희석은 격리할 수 없는 개봉선언이 생활 환경에 배출되는 경우에는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가급적 낮게 유지해야 인체 유해가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들이마시는 공기의 양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기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양을
줄이면은 인체 내부로 들어오는 방사선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 중에 포함된 혹은 물, 수중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것, 이것을 희석이라고 합니다. 희석 외에는 개봉선언 사용시설에 급배기 설비 혹은 공기 정화 설비를 설치한 것, 그리고 개봉선언 사용시설에 표면 오염을 제어하는 활동, 이런 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봉선언을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바이열에 담긴 개봉선언을 주사기나 피펫을 사용합니다. 사용해서 개봉선언을 다루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주 적은 양이긴 하지만 일부가 증발되거나 혹은 비산돼서 실내 공기에 섞이게 됩니다. 실내 공기에 섞인 방사성 물질은 호흡을 통해 인체 내부로 흡입되어 내부 피폭에 기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사성 물질이 없는 건물 외부의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고, 즉 급기하고, 방사성 물질이 섞인 실내 공기를 건물 외부로 배기하여 실내 공기 중에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꾸준히 낮추어 줍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급배기 설비가 희석을 사용하여 내부 피폭을 방어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방사성 물질이 섞인 공기를 건물 외부로 방출할 때, 그러니까 이걸 이 그림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 공간이 이보다 더 큰 환경을 이렇게 감싸서 사용 시설을 만들고, 여기에서 방출되는 공기를 건물 밖에 혹은 사우스 밖으로 보낼 때 여기에 필터를 설치해서 이 밖으로 나가는 방사성 물질의 일부를 방사성 물질을 잡아줌으로써 실제 배기하는 공기에 섞인 방사성 물질은 더 낮춰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깥에 있는 일반인의 피폭을 막아주는 것이죠. 이렇게 필터를 포함하고 있는 공기 정화 장치도 공기 중에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므로 희석을 사용하는 설비입니다. 개봉선언을 사용하는 시설에서는 작업대, 테이블, 이런 테이블이나 도구 위쪽 표면이 방사성 물질에 의해서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이나 벽면 혹은 바닥, 이런 부분이 오염될 경우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공기 중으로 피산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 작업자의 내부 피폭을 유발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작업대의 오염, 벽이나 바닥의 오염, 이런 표면 오염을 제어하는 활동, 이런 활동도 결국은 개봉선언 사용시설의 실내 공기 중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해줍니다. 따라서 표면 오염도 희석을 이용한 방호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 차단. 공기 중에 방사성 물질이 농도가 높은 지역,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공기 중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높은 지역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꼭 필요한 작업으로 출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인체로 흡수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방독면 같은 경우는 호흡을 할 때 공기 중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이 인체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는 것을 차단해 줍니다. 또한 비슷하게 방호복은 방사성 물질이
피부에 묻거나 혹은 피부를 통해 침투하는 것을 차단해 주는 겁니다. 신체 외부의 오염 검사를 통해서 피부 오염을 빠르게 발견하여 제어한다면 이 작업 역시 방사성 물질의 침투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개봉선언 사용 구역에서는 음식물의 섭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음식물과 함께 방사성 물질이 섭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즉 차단의 한 종류에 해당합니다. 방사선 방호제. 입자상 방사성 동위원소가 흡입에 의해서 호흡기에 침적된 이후 혈액에 흡수되는 정도에 따라 흡입에 대한 선량 환상 계수가 주어집니다. 선량 환상 계수라면은 방사성 물질 1베큐렐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이거에 대한 유해성이 몇 시버트인가를 환산하는 값을 선량 환산 계수라고 합니다. 즉 선량 환산 계수는 감마상수처럼 모든 핵종에 대해 제시하고 있고 심지어 방사성 물질의 화학적 상태까지 고려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 같은 경우가 방사성 물질이 체내에 흡수되는 경우 같은 핵종이 인체에 흡입되더라도 혈액으로 흡수되는 정도에 따라서 유해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인체에 흡입되거나 섭취된 방사성 물질을 배설을 촉진하거나 반대로 체내 흡수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체내 배설을 촉진하는 방법 혹은 흡수를 방해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고 특히 체내 흡수를 방해하는 방법을 블로킹이라고 합니다. 블로킹은 뭔가를 막는 행동이고 농구할 때 슛을 막는 블로킹, 그거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배설 촉진하는 방법은 여기 대표적인 약품이 3개가 주어졌는데 이건 사실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몸에 당연히 해가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방사성 물질이 체내에 침투하게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배설 촉진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방사성 물질에 대한 배설 촉진이 더 몸에 유익한지 아니면 차라리 오히려 반대로 이 방사선 방호제에 대한 해가 더 큰지를 평가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자, 블로킹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아이오딘화 칼륨, 요오드화 칼륨인데 이게 원리가 방사성 요오드가 많은 지역에 들어가기 전 혹은 방사성 요오드에 노출된 직후에 안정한 방사성 요오드, 안정한 요오드를 먼저 섭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특히 아이오딘은 갑상선에 흡수가 잘 된다고 했는데 이 갑상선이 흡수할 수 있는 요오드의 양이 100이라면 먼저 100에 대한 요오드를 먼저 섭취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정된 요오드로 갑상선을 가득 채워놓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방사성 요오드가 들어오더라도 더 이상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혹은 흡수가 저지되기 때문에 이 방사성 동위원소는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배출된다. 즉 체내 흡수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이 방사성 방호제들은 화학적인 해로움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사용을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예로 흡수를 방해하는 예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내부에 이 삼중수소가 높은 구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삼중수소는 대부분 물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삼중서가 높은 구역에 가서 작업을 한 날은 그 작업자들이 그 저녁에 다량의 물 섭취, 사실은 물이 아니라 다량의 맥주를 섭취함으로써 계속 몸에 새로운 수분을 받아들이고 이 수분을 배출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물에 포함된 삼중서를 함께 보내거나 혹은 들어가기 전에는 물을 먼저 먹어서 새로운 물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흡수를 방해해 배설 촉진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사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 일단 침투하게 되는 경우 외부 배출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내부 방사선 피폭에 대한 방호는 방사성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방호 개수는 어떤 방호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줄어든 피폭량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방호 수단을 썼는데 이거로 인해서 얼마나 내 피폭량이 줄어드는지 이걸 숫자로 표현하는 게 방호 개수입니다. 이 수식을 보면은 방호 수단이 없을 때 그리고 사용한 경우 이 비율을 이용하는데 그냥 작업을 했을 때 방사선에 대한 피폭이 10이었다. 그런데 마스크를 썼더니 피폭량이 5가 됐다. 이럴 경우에 방호 개수는 10을 5로 나눠서 2가 된 겁니다. 즉 피폭량이 절반이 줄어든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방호수단이 없을 경우 10이었는데 방호수단을 사용했더니 2가 됐다 라고 하면은 얘는 방호수단이 5가 된 겁니다. 즉 피폭량이 5분의 1로 줄어든 거죠. 방호 개수는 보니까 크면 클수록 효과가 높은 것입니다.